자, 그 다음에 M2는요, 되게 많아요. M2도 이거 여기서부터 많아지는데, M1에다 플러스 여러 가지가 이제 기타들이 들어가요. 뭐 시장용 상품 같은 걸로 MMF나 CMA나 여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짓수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확인하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은 제외예요. 만기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상품 중에 만기 2년 이상은 제외된다 하는 거 알아놓고 이거는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화량과 주가를 보는데 통화량과 주가에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은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쫙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사례로 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러한 다음에 통화량의 변동은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통화량이 늘어나 자금 기업 부문으로 흡수되면 기업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각종 설비 투자를 확대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화폐 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성 효과, 그다음에 소득 효과, 그다음에 PC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유동성 효과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현상.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되고 그 결과 국민소득 증가하는데 이는 다시 화폐 수요 증가로 나타나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득 효과. 자, 이를 화폐 공급의 이자율에 대한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PC 효과란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효과인데 이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져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소득 효과하고 그다음 PC 효과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효과가 더 크냐 장기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주가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부정적이다. 근데 나머지는 뭐 됐고 금리와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자,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방 우리가 봤지만 돈값이에요. 돈의 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본비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는 우리가 꽤 많이 경기 얘기할 때 좀 얘기한 거죠. 자, 금리와 주가. 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자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금리 수준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우리가 금리 목표를 콜금리 목표치를 매달 발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기준금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가가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핵심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냥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자, 금리와 주가의 관계 보세요. 다음 표 1-3 보면 이자율이 오르면 자금 조달이 축소되고요.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세요 혹시?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라도 끝 부분만 알아놓으세요. 그냥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만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앞에 거 중간에 있는 거 생략하고 요거 금리가 오르면 주가에 부정적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어쩌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 생략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금리와 이자율과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필요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은 뭐 아주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일일이 다 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와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도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중원, 무원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냥 표를 보겠습니다. 표가 핵심입니다. 별표, 표에다. 자, 물가라는 게 뭐예요? 물가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화폐가 있잖아요. 화폐. 그죠? 화폐가 있고 또 화폐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죠. 상품이라고 그러죠. 상품과 화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품과 화폐, 사실은 화폐도 상품의 종류예요. 이 고신경제학에서는 화폐가 상품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상품 화폐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대적인 이렇게 현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화폐 이론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 좀 진보적인 화폐 이론가들은 화폐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신용이다. 그래서 신용화폐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크나프나 이런 사람들 신용화폐론 대표적인 사람 국정화폐 국가가 화폐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상품이든 뭐든 간에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품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있다. 이 분필 상품 맞죠? 분필인데 이 분필이 세상에 공짜가 아니에요.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물건이지만 공짜잖아요.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빼놓고 그런 자유재를 빼놓고 경제재는 다 이게 대가가 들어갑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근데 이 상품과 화폐는 일정한 상품을 화폐로 살 때는 교환할 때는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돼요. 이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나 살 때 화폐가 100원 들어간다 그러면 100원과 이 분필 하나는 교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비율, 교환 비율을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고 그러죠. 가격. 그러니까 화폐가 상품을 교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 가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화폐가 교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이게 바로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은 제가 분필로 예를 들었지만 분필 말고도 상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상품이 엄청 많죠. 분필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엄청 많죠. 그거마다 다 화폐가 교환 비율이 다 있어서 가격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품들과 거기에 대응하는 화폐들의 교환 비율의 전반적인 수준을 물가라고 해요. 모든 상품과 그 상품에 결합되어 있는 상품에 함의되어 있는 화폐의 교환 비율의 수준, 이걸 우리는 물가다. 전체 상품들의 어떤 교환 수준, 화폐와의 교환 수준, 이게 이제 물가인데, 되게 물가가 말이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물가라는 게 이렇게 물가라는 게 올라요. 상품 가치가 오르고 거꾸로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꾸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화폐 가치가 오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완만한 물가 상승, 뭐 물가 상승 나오고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써놓고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아마. 사실은 화폐와 상품과의 관계는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하나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두 가지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정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건데 경제학 교과서와는 다르게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 그런데 경기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물과 화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 일종이기 때문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근데 어쨌든 이런 관계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우리 물가와 주가의 관계 표를 보세요. 완만한 물가 상승.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완만하면 이건 뭐예요?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든 물건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네? 그럼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에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완만한 물가 상승은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기업이 좋아져요. 그 기업 수지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완만하게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 금융자산을 회피하게 되고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물가 상승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하나만 찝어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이 오르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 수지가 악화돼서 주가는 부정적이다. 당연히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한 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 보유 자산의 명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자산 재평가로 인한 무상 증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에도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를 주식 투자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주식을 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를 막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원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해지.
이렇게 쓰는데 해지라고 써놓고 해지라고 발음하는 사람 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해지라고 쓰는데 발음할 땐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지라고 보통 교과서에는 해지라고 써요. 보통 해지란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해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거의. 자, 그 다음 우리 환율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깊이까지 막 다 뭐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뭐 예컨대 뭐 해가지고 1,000원짜리 뭐 달러가 얼마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교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이죠.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 하단에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보세요. 자,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돼요. 수출 기업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되고 수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한다 이거죠. 이건 너무 편협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수출에 목숨 건 나라긴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이 수출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출 기업 입장에서만 파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환율이라는 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환율, exchange rate예요. 환율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 외국 돈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달러가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원래 1,000원이었어.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1,200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한번 보죠. 1,200원. 자, 그러면 이걸 환율 인상이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 또는 환율 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달러가 그전에 1,000원이었는데 1,200원 줘야지 1달러 사니까 달러 값이 오른 거죠.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달러 값은 올랐다. 근데 1,000원의 가치는 떨어졌죠. 그전엔 1,000원으로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000원 가지고 1달러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오른 거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원화 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화 절하 또는 평가 절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환율 상승한 거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절하 또는 뭐 평가 절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입에 착착 달라붙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일단 환율이 상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늘어나죠. 왜? 그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 벌어서 1,000원 벌었는데 지금 1,200원 버니까. 근데 수입기업은 어때요? 수입기업은 이렇게 뭐야? 왜냐하면 그전엔 수입기업이 1달러짜리 물건 사오는데 1,000원 들었는데 지금 1,200원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에 목매다는 물가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도 오르죠. 수입하는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외화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에 목매달고 있는 기업은 맞긴 맞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출기업 위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교재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환율과 주가의 관계,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도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수출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과 주가가 있죠. 원자재 가격 이거는 그냥 뭐 많이 언급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표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표 보세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주가의 관계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가 증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더라. 교과서입니다. 이거 교과서 이렇게 써놨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기록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떨어지고 있죠. 기름값 같은 거, 물가 같은 거 감안하면 하여튼 역사상 참 보기 드물게 과거에 이제 70년대에 오일 쇼크 이후로 이렇게까지 물가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우리 상황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저 기업체들 그 뭐 원유 쓰는 기름 쓰는 기업 다 기름 쓰죠. 기름의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까? 안 좋죠. 교과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와 주가 여기다 별표. 외국인 투자자. 외인하고 주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외인은 주가가 오르면 투자가 늘어나느냐? 반드시 이렇게 늘어나느냐? 아니다. 모른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뭘도 봐요? 환율도 봐. 환율도 봐요. 환율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환율도 더 오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 오른 것보다 환율 오른 게 더 크다. 그럼 투자 안 해.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더 떨어지는데 이렇게 환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투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코 큰 사람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요. 1달러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1달러의 환율이 얼마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1200원이라고 한번 봅시다. 1200원. 1200원에 바꿔가지고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주식을 한 주를 매입했어. 1200원 주고. 그래가지고 한 주를 매입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놈의 주가가 말이죠. 빠졌는데 얼마에 빠졌냐면 1100원으로 떨어졌네. 1100원이 됐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100원 잃었죠. 1200원짜리가 1100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0원의 손실을 얻었어. 100원 손실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네. 재수없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1100원을 팔아가지고 1달러를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때 환율이 1달러에 그동안에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1100원에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1달러가 1000원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1달러가 1000원이 됐으니까 1분의 1.1달러.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데. 자, 보세요. 1100원의 원화를 나중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1100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외국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이때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바꿔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1달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가죠? 외국으로 나갈 때는 1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분명히 외국인은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익을 보고 나가죠? 환율이 떨어져서. 즉,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떨어졌는데 주가 하락폭보다 환율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앞으로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도요? 환율이 오르는데 환율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합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들어왔어. 그래서 주식을 1000원짜리를 샀어. 근데 주가가 1100원 됐어. 근데 그동안에 나갈 때 보니까 1200원 됐어. 환율이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보다 더 올랐다. 그럼 이 사람은 1100원 벌었지만 1달러도 회수를 못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요.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의 흐름도 본다. 그래서 환율이 주가 오르는 것보다 환율이 더 많이 오르면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풀어놨어요. 그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투자가들의 관심 영역.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환율 상승분보다 더 올라야 돼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전부 다 밑줄을 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밑줄은 안 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뒤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와 주가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쭉 평심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의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읽고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와 주가의 관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이해는 했는데 이해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